네,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11시가 다 된 아주 늦은 시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좀 이 방송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무서울 정도로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사실 뭐 특별히 새로운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엔 곧바로 3만 포인트, 나스닥 지수도 곧바로 1만 포인트 정도까지 별다른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갈 것 같은 아주 무서운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증시가 동참을 하기는 하지만 미국 증시처럼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시장 내부의 판도 측면에서도 어떤 뜨거운 열기 같은 것을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장을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시장의 판도도 그렇고요. 특히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점을 점검을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주제의 주인공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 전에 제가 삼성전자의 위대한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가 있죠.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 공략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 후에 비메모리 반도체 주요 각 부분의 세계 1위가 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10년 후에 삼성전자가 꿈의 목표를 달성했을지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 규모라든가 또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현재 주가에서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재미삼아서 상상을 좀 해봤다는 건데요. 막상 해보니까 재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반드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주 주제로 삼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증권 강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토요일 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에 되겠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청담동 리베로 호텔 2층 샤모니 홀에서 강선한 저희 송조 회장과 저 리차드 양 양속센터장이 강의를 맡고요. 참가비는 2만 원입니다. 좀 일찍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유 종목 진단도 하고 또 현재 고충 고충과 관련된 그러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금년 최고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등등인데요. 어, 아주 중요한 전략과 아주 중요한 종목들을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전달될 것입니다. 참여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내 말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장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1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미국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 지수 부담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별다른 고민도 없이 그냥 사상 최고치를 계속 연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굳이 호재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새로운 무역 협정 비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정도인데 사실 그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호재였습니다.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정도의 낡은 호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그렇게 뜨겁게 반응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미국 증시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고 또 특별히 악재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뉴스가 있다고 한다면 중국이 2019년 작년도 GDP 성장률이 6.1%로 나왔다는 건데 약간 낮게 나왔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 중국이 특히 지난 12월 달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투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됐다는 건데 어쨌든 일부분 두 명인가요? 위원 중에 두 명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소수견을 냈다는 것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해서 미국도 우리나라도 특별히 시장을 억누를 만한 그런 악재가 있는 상태는 아니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동조화되면서 종합지수는 15개월 내 최고치, 코스닥 지수는 6개월 내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가긴 갔어요. 하지만 뭔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우리 증시를 보면 3일간 최근 3거래일 동안의 상황은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 탄력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는 건데요. 코스피만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삼성전자 3인방, 삼성전자 및 삼성 SDI, 삼성전기를 이끌어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들 종목들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나머지 분야들은 뭐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IT가 전반적으로 주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골고루 올라가기보다는 어떤 특정 종목,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구나 새롭게 부상되는 종목들이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여서 초점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상태인데, 자, 이 점을, 실제, 지금 도표나, 또는 표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 칸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인데요. 삼성전자는 뭐 꾸준하게 계속 올라간다. 가고 있으면 알 수가 있고요. 수급도 좋아요. 외국인들은 97만 주 순매수했죠. 자, 하이닉스도 그 선상에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탄력이 삼성전자보다 좀 못한 측면이 있네요. 그 외 삼성 SDS, 삼성 SD네요. 삼성 SDI, 삼성전기가 탄탄하게 삼성전자 뒤를 잇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매수 보유한다는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일단 코스피에 있는 제반 종목은 뭐 다른 종목들이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쪽에서 선별적이죠. 젠백스하고요. 자, 그리고 모처럼 말해 셀리버리가 탄력적으로 올라간 재료가 나왔죠. 하지만 전체 바이오주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오긴 했지만 주가가 연속도로 올라갈 적으로는 좀 불투명한 그런 모습인데 반해서 젠백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전 그 정도만 보도록 하고 우리 주안점인 IT를 보겠습니다. IT에서 보면 역시 테스트 쪽으로 반도체 테스트 쪽이죠. 테스트 핸들러 쪽으로 테크윙이 상당히 강하고요. 자, 그리고 보면 지금 휴대폰 카메라와 관련돼서 세코닉스가 모처럼 만에 탄력 쪽에 상승이 나왔다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또 현재 금속 케이스나 또는 현재 폴더폰의 힌지와 관련돼서 KH 바텍이 또 현재 눌림목 저점을 딛고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특징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하나 머트리얼, 비모리 반도체와 관련돼 있죠. 자, 최근에 LBCM, 에로테 베큐, 진공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우리 종목 중에 SAP 반도체 역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솔브레인 같은 어제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매우 씩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최소한 12만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못 잡는다 해도 15만원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죠. 자, 그 외에 현재 OE솔루션, KMW 등의 5G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밋밋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금요일 날 코스피 시장의 주요 종목들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몇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들 종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PSK나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전에 제가 SNS텍도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런 종목. 또 테스나도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가, 그리고 ISC, 테스트 속택과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도 상당한 탄력으로 테스트 속켓인데 거의 소모품에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탄탄하게 올라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판도는 그 정도 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몇몇 종목들은 올라가지만 시장 전체가 골고루 올라가는 아주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현물,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양쪽 시장 모두 순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에 갑자기, 선물 쪽에 갑자기 3,800개나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매도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우리 증시가 대우 의존도가 크고 변동성이 크므로 현재 기술적 부담을 다소 의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점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관들은 금융투자 위주로 해서 2,900억 원이나 매도를 했다는 건데 오늘만 매도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기관들은 오늘까지 금년 들어 12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2거래일입니다. 1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해서 금년 12거래일 동안 순매도했던 합계가 무려 3조 7천억 원이나 돼요. 그 정도로 매도한 것을 외국인들이 3분의 1 정도를 1조 7천억을 받아들고 나머지는 일반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이 수급 구도는 좋은 구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 또 현재 기관들이 연속해서 순매도를 했다고 하지만 시장을 나쁘게 보고 적극적으로 매도했다기보다는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ETF 등의 현재 지수 추종 펀드죠. 패시브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매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시장 추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탄력이 제동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건데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른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쌍끌이 형태로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도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것이어서 이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적절한 측면도 있어서 반드시 나쁘게만 또 아쉽게만 볼 필요는 없는 그런 상태다. 매우 견조한 상승세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정도만 보죠. 이런 정도만 보고 일단 지수와 시장 점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도전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 점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삼성그룹 전체로 봤을 때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압축해서 역량을 집중한다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삼성테크인, 삼성종합과학, 삼성토탈 등을 하나그룹에 매각을 했다는 등의 이제 그러한 그 일종의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압축했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주주이익 환원,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성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그거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 대한 변화입니다. 삼성전자가 3대 부분, 현재 3대 부분은 바로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부분인데요. 이 메모리 부분은 이미 글로벌 1위로 세계 시장을 석권을 했지만 비메모리 분야나 파운드리 분야는 아직은 아닌데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서 주요 비메모리 각 부분의 1위를 달성하겠다. 1위까지 올라가겠다라는 매우
원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어요. 바로 작년이었었죠. 그 현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비메모리 부분인데요. 즉 모바일 AP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거는 스마트폰의 스마트폰의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현재 컴퓨터 CPU나 마찬가지예요. 중앙 처리 장치인데 현재 4위입니다. 퀄컴이 1위고요. CPU는 이제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죠. 인텔이 1위고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통신칩 쪽은 퀄컴의 절대적인 1위, 이것도 난공불락이에요. 삼성전자는 아직 명함을 내놓기는 하는데 아직 뭐 이렇게 점유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퀄컴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이미지 센서 쪽은 많이 따라갔습니다. 소니가 1위고, 그리고 삼성전자 2위입니다. GPU, 이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 쪽인데, 현재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1위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현재 NXP가 1위인데, 삼성전자가 4위나 5위 정도 됩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1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MPU 쪽은 이제 막 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분야죠. 자, 파운드리 쪽은 현재 글로벌 2위이긴 하지만, TSMC가 세계적인 1위죠. 큰 차이가 납니다. TSMC의 점유율은 50%고 50%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불과 20%가 채 안 되죠. 19%,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삼성전자 의외로 비메모리 분야의 각 주요 부분에 상당한 순위를 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열심히 하면 10년 내에 주요 각 부분에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을 이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정도 먼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의 그 밖의 변화인데요. 매우 중요한 변화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거를 차트를 이왕이면 삼성전자 차트를 켜놓고 보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주요 변화가 되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추구의 개념 중에 가장 큰 개념이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그 기술력을 개발하는 D램과 관련된 그런 기술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도저히 기술 개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바로 솔루션 쪽이죠. 그런 분야는 외부 수요를 받는다는 것이죠. 협력을 하거나 외부 수요를 대부분 M&A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건희 체제에서 이재용 체제로 넘어온 지 벌써 5년, 6년, 7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희 체제에 없었던 M&A가 이재용 체제로 넘어오면서 M&A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사례입니다. 금년 1월 15일, 불과 며칠 전이죠. 5G와 관련돼서 망 설계 최적화 솔루션 업체 텔레필드 솔루션즈를 얼마 인수한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 지분 100%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보면 이 5G가 매우 중요하죠. 그 5G와 관련된 M&A 선례가 있어요. 재작년 10월달입니다. 아마 스페인 회사일 겁니다. G랩스라고 하는 5G와 관련된 트래픽이나 또는 현재 통합 품질, 통신 품질이죠. 통신 품질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앞서 얘기했던 텔레필드 솔루션즈를 인수했다는 건데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2013년 후에 2019년 작년 말까지 해외 기업 24건을 인수했는데 이번에 한 건 더 인수를 했으니까 25개를 이제 인수를 했다는 거고요. 거기를 내용을 보면 루프페이나 스마트 싱즈와 같은 매우 중요한 그런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업체예요. 삼성전자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인 것이죠. 이것을 외부에서 수요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전 이건희 체제에는 없었던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개방형 혁신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의 일환으로 그것이 추진돼 왔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 하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음향 시스템 업체를 인수를 하죠. 이를 통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같은 분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상당히 성장 동력이 강한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이죠. 이쪽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M&A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세계 제1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를 인수한다는 것이, 인수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유력하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현재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서 4위나 5위 정도 하는 곳에서 바로 1위로 등극해버리죠. 그럼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파운드리 쪽도 TSMC가 세계 1위고요. 2위는 삼성전자고요. 바로 그 밑에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인수를 하겠다라는 설이 끊임없이 매우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바로 삼성전자의 개방형 혁신, 즉 오픈 이노베이션이 현재 구체적이고 폭넓고 매우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해외 기업 지분 투자나 또는 협력하는 것도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BYD에 대해서 5천억 지분 투자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한 7, 8년 됐습니다만은 네덜란드의 노광기 세계 최고의 업체,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비가 노광기입니다. 극초단파 노광기를 만드는 세계 유일한 업체 ASML 지분을 1.5%를 갖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죠. 이제 34%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세계적인 바이오 벤처 회사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각각 50대 50으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현재 간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현재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AMD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CPU,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죠. 인텔이 1위고 2위가 AMD입니다. 그리고 GPU는 그래픽 처리 칩이죠. 글로벌 2위, 1위는 엔비디아고요. 이제 엔비디아 다음에 AMD가 2위입니다. CPU나 GPU의 글로벌 2위 업체인 AMD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협력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차세대 그래픽 카드나 NPU, 신경방 처리 장치입니다. 신경방 처리 장치 쪽으로 직접 개발을 한다는 뜻을 현재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것도 개방형 혁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5G 칩 설계도를 개방형으로 개발을 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도에 이미 갤럭시 시리즈에 적용시켜서 장착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2021년도에는 갤럭시 시리즈 외에 전장용 칩에도,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에도 개방형 5G 칩 설계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스템 반도체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뭐 퀄컴이나 또는 더 나가서 인텔 같은 기존의, 특히 퀄컴이 되겠네요. 기존의 5G와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위력을 무력화시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계획이죠.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서 이것이 허망한 꿈만은 아니에요. 그러한 대단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삼성전자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변화 중에 이런 변화가 또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현재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업체로 등극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그 방향은 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체득을 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3대 플랫폼 기술, 기반이 되는 기술을 이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SOC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온 칩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CPU, GPU, 모뎀, 보안, 이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의 칩으로 직결시켜서 마치 한 칩처럼 한다는 것이죠. 그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4차 산업이 진행될수록 현재 그 카메라가 상당히 이미지 센서가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CIS는 CMOS 이미지 센서의 준말입니다. CIS 분야가 매우 중요한 기술 플랫폼이 된다는 것이고요. DDI는 디스플레이 구동 칩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를 3대 플랫폼으로 정했고요. 이것과 관련된 상당히 고도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이미 축적을 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3대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비메모리 영역을 정해놨습니다. 이미 전장용 쪽으로 하만을 인수를 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XP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죠. 여기를 인수한다는 소리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MP는 신경처리망 칩입니다. 한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엑시노스 9 시리즈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현재 휴대폰에 있는 중앙처리 칩, 그거 외에 IoT는 뭡니까 이게?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인포테인먼트, 또 ADS는 이거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쪽으로까지 확대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MPU 이 시장이 본격화 되자마자 삼성전자 바로 1위로 가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5G 및 각종 센서류 같은 경우 이미지 센서도 있지만 지문 인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얼굴 인식도 있죠. 이런 쪽으로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진입할 비메모리 영역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그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물론 뭐 NXP를 인수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자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칩을 현재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엑시노스 오토 V9 시리즈입니다. 이미 아우디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시장을 조금씩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이 부분 세계 4위, 5위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MP 부분, 신경 처리망 기술 쪽도 현재 좀 일단 글로벌 데이터 센터 쪽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또는 아마존 같은 데죠. 그쪽으로 삼성전자가 이미 만들어 놓고 현재 지금 상업용으로 내놓고 있는 MPU 쪽, MPU가 장착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연구소, 현재는 몬트리올에 있는데 이건 몬트리올 쪽에는 AI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랩 연구실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실이 있는데 그래서 확장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유명한 대학과 산학 협력을 강화시킨다는 것도 그 내용이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인력이 현재 약 200명 고급 인력 세계 최고의 고급 인력입니다. 200명도 많은데 그보다 10배 증원 확대시킨다는 거죠. 2,000명 체제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준비 태세를 갖추면서 그 타겟체 비메모리 반도체 주요 부분 중 가장 먼저 세계 1위가 된 그 가장 타겟은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현재 2위인데요. 지금 현재 1위는 일본의 소니죠.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된 기술도 이미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소스의 브라이트 GW1 6400만 화소입니다. 그 기술이 공개가 됐죠. 그것이 각 부분에 주요체 공급이 되면서 곧바로 아마 조만간 1년 내지 2년 내에 소니를 제치고 그 부분은 가장 먼저 글로벌 1위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고요. 두 번째 타깃은 바로 차량용 반도체죠. 현재 4위나 5위 정도 되는데 NXP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1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1위 업체가 없죠. 만약에 NXP까지 인수를 하면 바로 1위가 되는 거고요. 인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한 3년 내지 아무리 늦어도 5년 내에 차량용 반도체에서 바로 1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엑지노스 오토입니다. 오토 V 시리즈, A 시리즈, T 시리즈를 이미 포진해 놓은 상태, 이미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타깃은 아마도 퀄콤이 장악하고 있는 5G 시장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삼성전자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5G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퀄컴이 거의 88%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죠. 7.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부분 조사 기관에서 현재 분석한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2023년이면 앞으로 3년입니다. 3년 후에 퀄컴이 46.1%로 약간 쪼그라들고요. 삼성전자 20.4%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3년 후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속도라고 한다면 그보다 또 3년 더 지나가서 2025년이나 2026년 정도 되면 삼성전자가 퀄컴을 넘어서게 된다 하는 그런 전망을 충분히 하고도 남죠. 2023년 정도 이 정도라면 말이죠. 그런 거예요. 상당히 유력하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삼성전자의 10년 후에 삼성전자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표명했듯이 주요 비메모리 각 부분에 1위가 되었다. 1위가 될 것이다. 1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삼성전자의 10년 후 2030년에 실적을 보자는 거죠. 매우 재밌습니다. 현재 메모리죠.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까지를 합쳐서 이미 검증됐죠. 2018년도 당시 전체 영업이익은 58조 8천억까지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쪽 메모리 쪽만으로 올린 영업이익 규모가 45조까지 나온 것 같아요. 45조 이상, 거의 50조 가까이.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디램이나 낸드 부분의 영업이익 규모가 아무리 못 나와도 50조 나오고 평균적으로 한 60조 원 가까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60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비메모리 부분입니다. 각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각 부분 1위가 된다고 했을 때 적어도 30조 원 내지 잘하면 뭐 50조, 60조 되겠는데요. 어쨌든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30조 원 내지 40조 원 된다고 상정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죠.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도 상당히 커요. TSMC가 만만치 않은 경쟁자인데요. 아마 10년 후가 되면 TSMC를 압도적으로 따돌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TSMC와 양분한다고 했을 때 그 10년 후에 그 부분과 관련된 영업이익 규모는 20조 내지 30조 원, 그 이상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정도 약간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IM 부분은 이 부분은 휴대폰 부분인데 거기 애플이 요새 또 웨어러블을 상당히 좋은 그 성적을 내고 있죠.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쳐서 지금 현재 분기당 약 2조 원 내지 2조 5천억 정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폴드폰도 있으니까 아마도 분기당 3조 원 이상 올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IM 부분에서도 적어도 15조 원 내지 20조 원 정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 DP는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C는 소비자 가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영업이익 규모가 작습니다. 합쳐서 분기당 1조 원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도 10년 후가 되면 조금 낮아지겠죠. 그래서 최소 연간 단위로 5조 원 내지 10조 원 정도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합쳐보죠. 그랬을 때 이 꿈의 실적을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꿈의 실적 범위가 최하 115조 원 내지 160조 원 정도가 나와요. 좀 대단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EPS는 영업이익 규모 기준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으로 현재 계산을 하죠. 그래서 순이익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순이익은 80조 원 내지 80조 원 내지 112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랬을 때 순이익 기준에서 현재 EPS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8,800원 내지 12,300원 정도가 나오고요. 10년 후가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현재 PER을 곱해주면 적정 주가가 계산이 됩니다. 적정 주가. 근데 적용 PER이 지금 어느 정도 적용시키는 건지가 사실 애매한데요.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PER은 17배 내지 18배 정도 됩니다. 향후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가변성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요. 또 실적 범위가 넓혀지고 또 삼성전자 성장성이 상당히 이제 인정받을 정도로 좋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PER은 미국에 있는 이른바 가파라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들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적어도 20배 내지 25배 뭐 그런 정도까지 적용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건 상상하기가 어려우니까 15배 내지 25배 정도까지 보자.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그랬을 때 25배는 조금 너무 무리한 측면도 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15배 한번 적용해 보자 하는 것에서 일단 목표 주가 범위가 나오는데요. 10년후입니다. 13만 2천원 내지 18만 4,500원까지 나오고요. 만약에 20배를 적용을 하면 현재 18배인데 적용을 하면 17만 6천원 내지 24만 6천원 정도가 됩니다. 23만 6천원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주가의 4배 정도 되는 수준이네요. 4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아마 시가총액은 그 당시 현재 삼성전자의 상장 주식수가 한 60억 주 가까이 됩니다. 60억 주 거의. 그랬을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470조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수준의 애플과 비슷한 그런 시가총액이 됩니다. 물론 10년 후가 되면 애플의 시가총액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애플과 비교를 했을 때도 여전히 애플 여전히 세계 1위 시가총액 업체가 되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적어도 애플 시총의 2분의 1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전자가 30만 원 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도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 반도체 각 부분에서 각 1위를 하고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1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규모가 뭐 지금은 세계 어떤 기업도 이런 영업이익 규모를 내는 데가 없습니다. 애플을 훨씬 능가하는 지금 현재 뭐 연간 내로 봤을 때 최대 160조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PER도 제가 최하 뭐 한 15배 내지 20배 적용을 했지만 삼성전자와 같이 안정적인 수익이 어느 정도 그전과 다르게 보장이 되고 성장성까지 보강이 되면 25배 이상 곱해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30만 원 이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 24만 원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미래를 상정해보고 그와 관련돼서 적정 주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우리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 실수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